한국갤럽조사연구소 리포트,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갤럽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몇 %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곳에서 내놓은 결과치인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높더라,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더라, 이러면 이재명보다 높더라 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더라 이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 마지막 수치인 숫자 몇 %, 이것만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몇 %라는 것이 고정된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런 그 샘플 조사를 해서 그 중에 몇 %가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누구나 조사해서 숫자를 내놓으면 그게 그 값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조사 기관이 있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서,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갤럽은 갤럽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도 좀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용자로서, 냉장고 이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듯이 우리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법,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이용자가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25년 1월 넷째 주의 여론조사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근 것입니다. 그 이후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볼만 하겠죠. 자, 이걸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밝힙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십니까? 자, 이런 거는 스스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대통령 탄핵, 정당별 신뢰 여부, 이것은 신뢰도가 아니고 신뢰 여부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부동산에서 집값에 대한 전망, 임대료에 대한 전망, 이게 그래프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안 갑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집 소유 인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주요 어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조사를 한 날은 요번 갤럽 리포트, 이 조사를 한 날은 2025년 1월 23일, 이 리포트를 발표하는 날은 2025년 1월 24일.
이걸 보면 갤럽도 그 업무가 아주 그 집약된 좀 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여기에 종사하겠죠. 자, 다음을 봅시다. 공개한 것이 2025년 1월 24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갤럽에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일리 오피니언은 이게 이제 자기네를 가리키는 것이죠. 작년부터, 그러면 언제입니까? 2024년입니다.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장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조사 빈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무엇을 줄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빈도가 무엇입니까? 빈도라고 하는 것은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주, 무조건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이게 아니다. 조사하는 횟수를 줄였구나.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그러면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죠.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휴일이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갤럽에서 생각하는 공정한 제대로 된 조사가 잘 안 된다고 여기는구나. 그런데 우리 신문 보면 상관없이 나오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기간 사흘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이 사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요즘에는 뜻밖의 60대 이하,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흘은 1, 2, 3 했을 때 3일입니다. 3일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1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루. 2일은 이틀. 4일은 나흘. 5일은 닷새. 이렇습니다. 그 조사 기간 사흘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쉽니다. 이랬습니다. 무작정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피 뽑아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은 혈액 검사하고 싶을 때 빨리 해주는 데를 좋아하죠. 자기가 준비도 안 됐으면서, 공복도 아니고 약물을 이미 먹은 상태에서도 그게 아닌 겁니다. 명절과 연말 연시에 이어 이때 쉰다는 겁니다. 명절과 연말 연시.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명절은 쉬어야지.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 연시도 쉬어야지. 그게 아닌 겁니다. 갤럽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이 느끼는 시사, 부동산, 그 인식이 다른 것이죠. 연말 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갤럽이 휴무를 한다, 쉰다는 의미보다는 일을 했을 때 결과물이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업종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절과 연말연시에 이어 이제 여름 휴가철에도 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의 질적 재고와 또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죠.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품질을 재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재고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공부해야 합니다. 조사의 질적 재고와 양적 경감. 자, 이거는 양에 있어서 이게 줄어든다. 아마도 이런 시기에는 표본 조사를 하는 대상들이 어느 특정 대상이 그냥 통째로 빠질 수 있겠구나. 여기에 참가 안 하겠구나. 쉽게 그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그렇겠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시민의 참여 편의를 고려한 결국 조사 대상에 들어오는 표본으로 설정했는데 참여 편의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여론조사에 반드시 참가를 해야지 의무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편안한 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의 참여 편의를 고려한 방편으로 이제 방편이라는 데에서 이게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우리말은 어떤 어휘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가 아니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했는가 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편으로 너른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서 너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봅니다. 양해한다는 것은 점 단위로 yes 아니면 no라든지 문을 연다 혹은 닫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양해라는 것은 그래서 양해를 좀 너른이라는 것은 좀 범위도 깊이도 넉넉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이나 결정을 알리면서 앞으로 2주간 1월 27일에서 2월 7일까지 그러면 이게 2주간인데 설 연휴 포함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이상한 걸 못 느끼면 여러분은 매일 구구단 외우셔야 됩니다. 1월 27일에서 1월 말까지 하면은 이게 5일이죠. 그리고 2월 7일까지 하게 되면 12일밖에 안 됩니다. 2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 연휴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잘 환산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2주간이라고 하면 2주간이겠지.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검산하고 확인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주간
조사는 건너뛰고 그러면 최소한 2월 7일까지 조사 안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월 14일 금요일에 2월 14일이 금요일인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볼 때는 본인이 눈으로 자료를 볼 때는 본인이 손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정확한 생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월 14일 금요일에 제661호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거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몇 호지? 611호.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610호여야 하겠죠? 확인해 봅시다. 나와 있죠? 데일리 오피니언 제610호 2025년 1월 넷째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무려 기간이 상당히 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월 24일에 공개하고 다음 게 2월 14일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일 쉰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국 갤럽이 일 제대로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을 때는 안 한다. 물론 여기도 기업이니까 그것을 꼭 지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지금 술을 잔뜩 먹었든지 아니면은 무슨 치료용 그 강한 약을 먹었든지 하고 혈액 검사를 지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갤럽 리포트라는 것을 읽으면서 우선은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가령 모일 수 있으면 어느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1번을 좋아하세요, 2번을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그 숫자 헤아려 갖고 퍼센트 계산 잘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다음 달에 또 해서 그걸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라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한국인들이 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숨통을 조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아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맥박이 뛰는 것, 호흡을 하는 것에 비했을 때 그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강의를 전개하든지 하는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속도는 여러분 자신의 호흡, 여러분의 그 발걸음,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속도,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종걸음으로 쫓아가면서 계속 듣는 영상 강의가 있다. 여러분이 숨을 몰아쉬면서 어떨 때는 제대로 숨 쉴 때를 놓쳐가면서 듣는 그런 상대방의 연설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의외로
모든 감각이 그 사람에게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거기에 맞추는. 그래, 근래에 특히나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녀를 불문하고 그 높은 목소리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듣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런 폭력 속에 여러분이 폭력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외우고 누가 그렇다고 했어. 그렇대. 이게 어떤 신종 언어야.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차근차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국갤럽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리는 지금 2장짜리 문장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 이미 우리는 상당히 풍부한 소통을 한 것이죠. 이쪽 전문 분야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너그럽게 갤럽이 이야기하듯이 양해하는 방법을 학습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렇게 되겠죠. 조사 기간입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은 이동통신 3개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냥 이 방식이구나. 이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응답 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이것을 CATI라고 하는데 보니까 ARS 방식하고 구분된다. 조사원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만 18살 이상이라는 것이 보장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의문의 바탕에는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갤럽에서 조사 대상으로 굳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비록 무작위지만 선별해서 전화를 한 그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죠. 만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믿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중에 만 18살 이상인 정직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애초에 이걸 속이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조사 표본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조사에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정직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들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훼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대상 만 18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그렇게 표시를 했을 때 실제도 그렇다. 본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바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반듯하게.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이것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아주 흔히 보고 있죠. 과연 그것이 그것인가도 다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접촉률, 뭔가 접촉했다. 일단은 조사원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40.5%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이렇게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연결된 비율이 40.5%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대부분 귀찮아하고 잘 안 받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40.5% 정도는 된다. 이걸 알 수 있고 응답률이 16.4%입니다. 한국 갤럽인데도. 이것을 보면 총 통화가 6,111명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응답을 완료한 경우는 1,000명이다. 그러니까 아주 결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전화도 안 받아주는데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인터뷰를 하려고 무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답하다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아깝기도 하고 이런 유혹을 받겠죠.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법률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끌리는 것, 또 호의, 호감이 가고 혹은 비호감이 있고 한 이런 것을 다 뿌리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항상 결론을 내는 것이 법 전문가이듯이 이러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도 자신들의 그 수립해 놓은 원칙,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간다고 해도 바늘 허리 매서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급한 것과 느려지지 않게 하는 것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의뢰처는 한국 갤럽 자체 조사다. 이걸 보면 다른 데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 이번에는 이 조사 문항 이것을 봅시다.
조사 문항은 무엇을 물어보고 조사했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 조사 문항도 전문가가 물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은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또 화살표 옆에 있는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이것을 보고 이 자료가 온라인상에서 가져온 자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링크가 돼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직무 평가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2월 14일 이후, 2024년 12월 14일 이후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서 높이 나오고 있다. 이게 전국으로도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평가를 할 수 없는데 평가했다고 나온다면 그것은 좋은 자료가 아니겠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그르치는 나와서는 안 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일체할 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직무 평가를 나는 좋아해요 라고 답을 했다고 내놓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간 여론조사는 통째로 의미가 없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독극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2024년 12월 둘째 주까지 임기 전반부에 대한 요약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하는 겁니다. 12월 14일 그러면 12월 14일 전에 나온 직무평가가 마지막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죠. 12월 14일에 딱 조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당 지지도,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기에도 자유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러면 아마 한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뭐 한 몇십 퍼센트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죠. 그 다음에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된다면 이런 것이고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 몇 퍼센트, 뭐 홍준표,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김문수 장관이 나중에 국민의힘의 그 정당 추천 후보자가 돼서 나온다면 11%, 아마 가장 높았던 게 13%인가 그렇고 뭐 7%, 5%,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들 중에 한 명밖에 추천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한 다음에 이 중에 누군가가 단일화되거나 한 명이 나오면 합산한 것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가령 김문수를 지지했던 사람, 홍준표 이렇게 하면 이거는 400%를 합산한 다음에 전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숫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렇겠죠? 여기 이재명 씨는 합산을 안 했으니까 이쪽도 또 합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때는 각각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근래 이 보수신문이라는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 이러면 김문수가 38%도 나왔다. 이거 승산 있네. 이재명 대 홍준표 그랬더니 홍준표가 40%도 나왔다. 이건 가정입니다. 어떨 때는 이재명을 이기는 경우도 나왔던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2명씩을 놓고 비율을 뽑은 다음에 그 비율을 쭉 나열을 하면서 38%, 39%, 20몇 % 이렇게 이제 쓰면 사람들은 제법 나오네 그럴 텐데 아니 대부분이 7%, 2%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봤죠. 그런데 이 한국갤럽이 자유응답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정해놓지 않고 나는 누구라고 자유응답을 쭉 한 다음에 그 중에 어느 정도 선순위로 몇 명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각자의 전체 중에 비율이 몇인가를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이재명 후보가 30몇 %대고 그 이하가 거의 10% 이하가 나왔던 이런 비율에 가깝게 나올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처럼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30% 후반 이렇게 나와서 도저히 합산해서 100%가 넘어간 몇백 %가 되는 이런 결과하고는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 비율의 왜곡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는 데이터 이용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오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에서 이 자유응답이 조금 비켜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 이거는 그냥 기대죠.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여기에서도 탄핵 찬성이 적게 나오면 탄핵을 기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런 뜻이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재판의 일종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주로 선호도, 지지도 이렇죠. 여론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본인의 행적,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이고 법의 문제다.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에서는 거꾸로 이 조사를 한 여론이 탄핵 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여론이 이러니 잘 판단해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아니고 여론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법치가 무너집니다. 만일 법원의 재판이 이거 여론조사했더니 찬반이 이렇더라 해서 법원의 재판을 여론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민중재판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배심원 제도를 채용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론재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한 법적인 판단, 법재판일 때는 법을 못 벗어납니다. 해석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좁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도 막 내보냅니다. 언론이 거기서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아둘 것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는 워낙 사건이 크니까 이렇게 들어갔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의 수사 혹은 재판과 관련된 것은 소위 유력자가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 결과를 밝히는 이런 것은 금지된다. 알아서 안 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당별 신뢰 여부를 보면 여기서 신뢰라고 했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애초에 당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하고 이 여론조사하고는 또 우리가 그걸 고려해 가면서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는 그걸 사전에 데이터를 정리를 하겠지만 그 결과를 보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통합, 정당 지지도,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 탄핵 찬성과 반대, 주관적인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여기에 보면 조사 문항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몇인지, 또 길거리에서 시위한다고 할 때 나오는 군중이 얼만지, 이것은 국민의힘도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우리 국민 5,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 이들의 활동이 과다하게 국민에게 노출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다른 지금 나와 있는 정당들의 주장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당의 정당이라면, 나는 그 당원이라면 내가 그 당의 당원으로서 행동하고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대표할 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도 없다. 나는 이 당의 당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나와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힘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 부동산도 부동산 부분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의 특성을 표로 작성을 했고, 주요 지표 표준 오차, 이 오차는 좀 차이가 난다. 좀 처음에 설정했던 데서 벗어난다, 이런 것이면 되겠죠. 실내 구간 상대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610호 이게 나올 때, 자, 이제는 주요 사건을 봅시다. 이번 조사를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어떤 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걸 알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뉴스를 훑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수사를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중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고 했죠. 참 열정적인 대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방법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수사에 참 이 윤석열 피의자는 비협조적이었죠. 그것도 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대통령인데 어디서 나를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 노릇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엇이어도 좋다고 하죠. 윤석열은 수사받으면 안 되고, 구속되면 안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탄핵으로 파면되면 안 된다는 걸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죠. 극소수. 그러니까 윤석열은 안 된다. 법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무슨 짓을 해서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을 받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다. 법에 복종하겠다. 이게 답인데 답이 아닌 것을 들고 나서서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중은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나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 기분을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내가 정말 정신 나갔었구나. 나는 부끄러운 아버지요. 부끄러운 어머니고 부끄러운 아들, 딸이었다고 본인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도 안 할 겁니다. 2025년 1월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겁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 윤석열의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수사기관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이며 피의자 윤석열은 법원에 나가서 내가 왜 구속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준법 국민인지를 해명하는 자리가 실질심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법을 지키면 안 된다. 윤석열에게 법을 갖다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군중들이 윤석열이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문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사람 몸을 지뢰 삼아 누웠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 나가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들 밉습니다. 왜 그랬는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윤석열이 이 실질심사를 막아주는 것을 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인입니다. 본인이 죄를 아니까, 가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이 구속 수감됩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된 겁니다. 계속 법을 안 지킵니다. 그래도 수사에 전혀 협조 안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가 사병으로서 이러한 윤석열 개인을 지키고 무력을 가지고 막아서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까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우스갯감이 된 것이죠. 수사를 받아야 될 인물을 거기서 경호처가 나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구치소를. 아마 이번 기회에 대통령 경호처는 해체해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사병을 갖는다. 결과가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윤석열이 있기 전에는 감히 못했던 일을 윤석열은 해내고 말았죠. 대통령 경호처 반국가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인데. 아무튼 구속수감이 됐는데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던 이 대중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다고 하던 이 이상한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사전 모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조직적으로 지휘한 다음에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내란이죠.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대중의 소두목들 있죠. 유명 유튜버를 중심으로 한 언론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이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건물 좀 깨부셨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런 막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이게 길거리에 설치된 우편함이 아닙니다. 우편함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죠? 그거 우편함 값만 물어줍니까?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은 법원 정부청사입니다. 이거 법원의 정부청사인데 그까지 집값 6억 7억이 문제냐? 돈이 아닙니다. 정부를 반정부한 겁니다. 이거 거기다가 공무원을 살해하겠다고 기획을 한 거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그저 새치혀로 유튜버에 나와서 떠들어대면 그것을 또 갖다 퍼나르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유튜브 방송 보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 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끝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고 기소됐고 이제는 피고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는 피청구인, 그런 입장입니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금의 환영 같은 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대선 나온다고 들썩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돈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충분히 어리석음의 끝을 본 겁니다. 그런 영상 갖다가 퍼나르면 여러분은 이 폭동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 이 죄인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건데, 나야 뭐 그냥 천박한 그런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어울려도 되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데 대해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다 받아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타나모 비워서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데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잡아넣겠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지역 선택해서 다 잡아넣죠. 2025년 1월 20일 경찰이 난동 현행범 90명을 체포했고, 그 중에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4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래서 구속된 윤석열 피의자, 요 당시는 피의자였죠. 공수처에서 출석하십시오 했는데 계속 안 했습니다. 강제구인도 가서 어느 쪽에서 조사받을지 선택하십시오 가서 설득한 게 강제구인입니다. 끌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것도 무산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이런 것을 강제구인도 못하는 공수처라고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송평인 씨도 그랬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광풍입니다. 다들 좀비가 된 것이고 미쳐버린 거다. 송평인 씨 개인을 이름이 떠올라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런 짓을 한 명망 있는 논설위원들 많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1월 21일과 23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용현 증인을 불러서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좋다. 누구든지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이런 심판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1월 22일 비상계엄 국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무튼 용산청사에 있는 사람들, 국무위원들 여기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는 형사재판 중이니까 증언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 형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어서 국회에서 증언을 못하겠다. 아주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낯뜨겁게 앉아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창피한 얼굴을 보면서 저런 자가 장관이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 더해서 공적 지위를, 공적 신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러한 공무 수행을 할 권한을 받는 대신에 개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특히나 그와 같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책무,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는 내팽개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내란죄에 있어서 거의 수괴급이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지금은 피고인인데 이 인물도 마찬가지죠. 홍준표 씨가 나서서 그 홍위병 노릇을 하면서 내가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형사재판과 헌법 심판이 같이 되고 있을 때는 헌재의 이 심판이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찾아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 멈출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 선포는 형사재판하고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더 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형사재판, 이 개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이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를 먼저 심판하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의 요건은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을 심판합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알고 그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겨댑니다. 헌재 심판이 멈춰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원로 정치인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둡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 내란 형사 재판하고 관계없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것이 지금은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법이 돼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이진숙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으니까 이때 기각을 한 4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도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예측인데 이진숙이 윤석열입니까? 이진숙이 헌법에 위반돼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까? 계엄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넣고 전국의 군인이 그날 밤 비상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를 판단한 겁니다. 제대로 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했겠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서 군정정치를 하겠다. 전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겠다고 했던 그런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은 이진숙의 심판과는 따로 간다. 자, 이런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경안 편성이 어렵다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런 주요 사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계략을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 우선은 그 당원의 수라든지 시위하러 나오는 시위대의 그 크기라든지 또 지금 SNS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 홍보가 전달되는 영역의 넓이라든지 하는 것도 관계가 있겠죠. 무당층이 15%, 그 어느 당을 지지한다 하지 않는 것이 15%.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대 정당 과열구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만큼 소수의 의견이 덮이고 묻히는 분위기다. 개인의 의견이 좀 압박받는 상황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총선, 국회의원 선거, 대선, 대통령 선거 직전과 같은 수준으로 무당층이 축소됐다. 왜냐하면 싸우는 어느 쪽인가로 가담을 하게 되면 나는 중간에서 보겠다는 것이 줄어들겠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1%. 이렇게 압도적인 것이 이쪽에 견제가 될, 경쟁이 될 만한 후보들이 그만큼 없다고, 아직 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그렇게 대선 후보에 있어서 민주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자유경쟁, 민주적인 것 한쪽에 쏠리지 않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선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보적이다.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좀 나뉠 수 있겠죠. 이 밑에 보면 조국 2%, 김동연 1%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로 볼 수 있으니까 이쪽은 아주 낱낱이 쪼개져 있습니다. 김문수 11%, 한동훈 5%. 그러니 김문수도 그냥 장관이고 까마득히 옛날에 경기도지사 했었는데 지지율이 나옵니다. 한동훈 현재 거의 은퇴하다시피 한 상태죠. 그런데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에 대해서 욕심을 그나마 많이 피력을 하는 사람인데 4%, 오세훈 서울시장 3%, 조국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2%. 안철수 씨도 윤석열 피고인을 그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그 본인의 정치관이 있는가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이준석, 김동연 씨가 민주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윤석열 비상계엄 때 김동연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마치 심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아무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둬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지금 밖에서. 물론 이재명 씨도 MOU도 맺었다 이렇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을 싸움 상대가 아닌가. 윤석열은 다시는 링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쪽에 누군가와 싸울 사람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는 게 이재명이 아닌가.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겠죠. 유승민 1%. 놀라운 것은 유승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여기에 뭐 몇 명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윤석열을 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당내 경선에서 한 명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밟고 버리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겠다. 이런 작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이 되면 윤석열이 파면이 되겠죠. 탄핵이 됩니다. 그 탄핵 사유가 대한민국을 가로채려고 하는 독재 정권을 세우려 한 그것이 나와버리는 그때이기 때문에 역시 운동장의 환경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1단 밟고 2단 도움닫게 하겠다라는 꿈은 꿈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윤석열을 공격하고 제대로 단죄하는 힘든 길을 가는 사람만 앞으로 상황을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왔는가? 앞에서 봤죠?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1대1 비교, 이게 아니고 자유응답이었다. 이 유권자가 그러는데 이 표현은 잘 써야 합니다. 유권자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는 그 상대방이 되겠죠. 그 조사 대상이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했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는 현재의 정권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당 추천 후보가 당선될 거다 하는 게 40%.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죠. 위에서 김문수 최대 11%인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아직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나라를 독재국가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쳐넣고 가두고 이렇게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여론조사가 아직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이 이 표본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 나온 조사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 야당 후보가 당선될 거다. 50%. 이것도 애매하죠. 지금 정치권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아무 흠이 없고 국민의힘 쟤네들만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너희들이 다 잘못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멈춰 세우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국회에 무려 40%가 넘는 구성원이 비상계엄에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의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후퇴하고 국제관계에서 국격이 무너진 데에는 모든 정치권이 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정부 보고 당신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의 정부가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에게 죄인입니다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 아래로 다들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헌법을 고치겠다. 좀 색다른 대통령이나 색다른 내각제로 해서 내가 1인자가 돼보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국민이 이제 몇 달이 있으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그때 분명히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이 59%, 반대가 36%. 나로서는 반대 36%가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얼마나 더 잘못해야 탄핵을 하는데 갑자기 나라를 뺏어서 자기 자신이 푸틴이 되겠다, 김정은이 되겠다고 했는데 반대 36%는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밑에 들어가는 적화통일도 좋다는 이야기냐? 지금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당별 신뢰 여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한다 41%, 신뢰하지 않는다 53%, 국민의힘을 신뢰한다 31%, 신뢰하지 않는다 64%.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53%인데 국민의힘이 31%다 그러면 이거는 여론조사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만 봤을 때 그러면 22%가 민주당, 이렇게 민주당을 보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로 22%가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죠. 민주당 신뢰한다가 4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3%가 국민의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 숫자가 적다가 아니고 신뢰 못 받는 제1당, 제2당이라는 것. 당신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요리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독재 정권에 항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지구 환경이, 국제 환경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정부로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치면 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 둘 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서 실격이다. 이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값 전망, 이런 부동산 부분, 이거는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좀 봅시다. 과거에는 샤이, 여기도 영어를 왜 썼나 모르겠는데 수줍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과표집, 지금은 귀찮은 걸 무릅쓰고 굳이 가서 나는 여기를 찬성한다고 밝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설명해 준 것을 잘 읽어봅시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현재의 유권자가 이념이라면 어떤 이념을 갖고 있을까를 정확히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떤 이념이라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펴보건대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뜻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진빨강과 진파랑이 없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푸른 기운이 있는지 붉은 기운이 있는지 사람들이 봐서 그게 붉은 건지 푸른 건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이런 걸 아주 전문적인 그 시각에서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 읽어내는 것이 여론조사다. 그게 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이죠. 그게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방법론상의 한계를 숙지하고 여론조사를 보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그 방법이 애초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이 옥스퍼드 그 신입생 면접을 보듯이 3일 동안 하루 5시간씩 노련한 교수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 학생의 어떤 논리 구조, 논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은 노련한 그런 능력이 있는 교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수자 붙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수는 애초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방법론상 한계를 한국갤럽은 알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하면 수치에 집중하죠. 야, 이번에 몇 퍼센트래. 쟤네 저거 몇 퍼센트래. 근데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추세. 그 추세로 민심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비중은 같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하다 보면 이번에는 보수 쪽이 뭐 60명이 많았다. 100명이 많았다. 이런 거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왜 많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더 많으면 그래서 과표집 어느 보수가 더 많다. 답변한 사람 중에 진보가 더 많다. 그러면 많은 쪽을 지나치게 많이 모았다. 이게 과표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잘못된 조사라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빗발치듯이 나오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갤럽의 반박이 되겠죠. 자,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오독, 잘못 읽는 것을 조장, 더 막 그것을 키우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뒤집혀 있죠. 어떻습니까? 윤석열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감옥에,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겁니다. 왜 가뒀습니까? 헌법을 위반해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선관위를 봉쇄하고 뒤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했죠. 그게 원인입니다. 그런 일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 짓을 한 거는 지금처럼 더구나 북괴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했을 때 그런 대통령을 즉시 파면시키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거기에 미진한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딱 끊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빼버리고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심판해서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려고 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십시오. 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정치 성향은 유권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국민의힘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죠. 실망하면 바뀌고 자기한테 손해다 싶으면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수의 피가 따로 있고 저 민주화의 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보수다,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나 소속 집단의 규범,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에 모이는 데 가 있으면 사랑제일교회가 옳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보수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아닌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것을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전제주의입니다. 전제주의를 신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밖에 드러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단이 파시즘을 따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전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에 전제 정치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규범, 소속 집단, 진영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집단의 의사를 정신없이 지지하고 있는 대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면 집단으로 가고 계급으로 나뉘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밖에는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죠. 무슨 청년이 요즘 사랑받는다 해가지고 무슨 청년 집단 이러고 앞에 나와서 과격한 행동을 하고 몸 바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장래 어떤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꿈을 꿀 텐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마치 테러리스트 같은 짓을 했던 사람 중에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강용석도 배제됐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 김어준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그 정당은 이제 생명이 끝난 겁니다. 청년들이 청년 정치 어떤 혜택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제주의를 추앙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헛되다. 그냥 계속 바닥에서 그런 칼잡이로만 이용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거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지는 것은 집단주의, 전제주의가 이렇게 그 독보서처럼 자라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대중이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겁니다. 전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가 큰가, 어디에 어떻게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은 그 절대적 기준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론조사가 내일을 확실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나 지지정당에 관해서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지정당에 대해서 매번 나오죠. 여론조사하면. 그런데 사실 이거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감 잡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적확한 것 같은데 그저 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감을 잡으면 그게 맞지 않아도 그 감에 대중이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나 국가 구조
여기도 감잡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법률로서 확고부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심에 오면 안 됩니다. 그저 참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이 거꾸로 감을 잡아서 어리석은 대중을 그 감에 휩쓸리게, 다시 말해서 상업주의, 광고로 사람들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양적으로 덮어씌우면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휩쓸려간 대중은 빨리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변적인 결과다. 여론조사로 요번에는 이렇대. 요번에는 이런 느낌이래. 이번에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한대. 이러면 짜장면 50%, 51% 됩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한식이나 다른 것이 수많은 수백 개의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을 내놨을 땐 모두가 친중입니까? 자, 여론조사라는 것은 거기에 무게중심을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 힐끗 보는 자료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만들면 안 된다. 전문가가 이 여론조사가 선전 광고 문구가 되지 않도록 이 여론조사가 전혀 쓸데없는 완전히 틀리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의뢰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전문가의 땀이 결집된 그런 자료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또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